안녕하세요. 자연환경, 토양의 마지막 시간,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원자력의 긍정적, 부정적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관하여 과학적 사실들을 살펴봅니다. 방사능, 방사성, 방사선,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세 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먼저 방사성 물질은 베크렐 선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방사능이란 1898년 퀴리 부부가 우라늄 외에도 여러 광물들이 베크렐 선 같은 광선을 내는 것을 발견하여 이러한 현상을 부르기 시작한 말인데요. 방사선과 방사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방사능은 이러한 광물들의 원자핵이 단위 시간당 붕괴되는 수로서 그 강도를 의미합니다. 방사선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가 구분되는데요. 베크렐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 단위로 베크렐 선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렐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시버트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능 노출 측정 및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한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및 물리학자인 롤프 막시밀리안 시버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답니다. 반감기는 물질이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성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반감기가 짧다는 것은 안정된 핵종으로 빨리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핵종마다 내보내는 방사선의 종류와 양이 다르므로 방사선의 위험성을 오로지 반감기로만 평가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방사선의 특성과 반감기를 함께 고려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다른 공해 물질처럼 몸 안으로 들어온 경우 소화, 배설 작용으로 배출되는데요.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온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합니다. 방사성 세슘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 감소하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생물학적 반감기는 109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유효 반감기로 부릅니다. 세슘의 경우 108일이지만 방사성 물질의 특성에 따라 유효 반감기가 달라집니다. 방사선의 위험과 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핵폭탄과 달리 핵을 이롭게 쓰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의 스리마일 섬에서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발전소 1호기는 재장전을 위해 멈춘 상태였고 2호기만 가동 중이었는데 급수 펌프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냉각수가 끓어 증기 압력이 증가하여 파이프가 파손되고 원자로의 온도가 치솟아 원자로 노심이 녹으면서 방사능 수치가 급상승하였던 사고입니다. 16시간 만에 간신히 밸브를 닫고 냉각 펌프를 작동시켜 사태를 수습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대피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대거 폐기되었고 반핵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되면서 20만 명 이상이 피폭되었고 2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방사선에 노출된 후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 변화를 겪는 이들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약 2.5배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원전 사고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였는데, 쓰나미가 원전 앞에 설치된 방파제를 넘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주변 일대가 다 잠기게 되었는데 원전 역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전 설비가 침수되고 그에 따라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 펌프가 멈추면서 노심의 온도가 치솟으면서 노심 용융을 일으켰고, 물과 산화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수소가스로 인해 수소 폭발이 발생하여 후쿠시마와 태평양 일대를 오염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일대에 유출된 방사능 총량은
체르노빌의 9에서 10%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까지도 재염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0만 명당 1명이지만 후쿠시마의 경우 1,500에서 2,000명당 1명꼴로 세계 평균의 100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핵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한 노력이 원전 확대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다른 쟁점들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히 높습니다만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체 발전소로 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경제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지역의 주민들이겠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원전을 수용하느냐 여부가 지역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까지 논란이 증폭되면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의 재산권까지도 경제적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의 폐기장 건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원전에서 유출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외에 자연상의 방사성 물질도 있는데요. 라돈이 대표적입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인데 자연에 있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발생합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로 주목을 받으면서 라돈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라돈 측정기를 빌려서 실제로 우리 집의 라돈 농도를 점검하고 갈라진 벽과 바닥으로 라돈이 유입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막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환기를 적게 할 경우 실내에 누적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자주 하고 라돈가스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